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비상대책회의에 소집된 위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의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미애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호 박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요, 오늘도 특별 일일 위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주제를 위해서 딱 맞는 분을 모셨는데요. 경북도청 문화관광체육국 김부섭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처음으로 나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도 비상대책회의 소집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휴가 요즘 많이 가시잖아요. 제 주변에서도 경북으로 온다는 분이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경북으로 놀러 온다면 여기는 꼭 추천하고 싶다 하는 곳 있으세요? 저는 우선 이번에 한국 서원이 9개 그 등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 경북도에 4개 그 서원이 있고 이제 대구 1개 해서 우리 지역에 5개 서원이 등재됐습니다. 우선 그곳을 한번 우선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최근에 등재가 됐으니까요. 예, 예. 임 의원님은요? 저는 의성의 빙계 계곡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더위를 쫓기에는 가장 최고의 한여름에도 얼음이 적합한 언다는 곳이죠. 곳이죠. 그렇죠. 의성에 빙계 서원도 있어요. 빙계 계곡에. 네, 계곡에 안에 예,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좋은 서원입니다. 그럼 서원도 춥나요? 안 추워요. 낮에는 서원도 이래 보시고 밤이 되면은 네. 월령교 쪽으로 가시면 그렇죠. 좋은 구경거리들이 많습니다. 뭐 주황산도 좋고 봉화백두대간 예, 승모건도 있고 갈 데가 참 많은 것 같은데 네,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서원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지난 7월 6일이었죠. 그만큼 기대감이 높은데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서원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서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서원 9곳이 이제 인류가 공동으로 이렇게 보존해야 되는 곳이 되었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고요. 5개의 서원,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 우리 지역에서 등재가 됐다는 점에서 저희 도민들은 상당히 좀 기쁘고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떤 자긍심이 되면서 지역의 자랑이 되고 9개 그 한국 서원을 네트워킹하는 작업을 좀 해줘야 됩니다. 우리만 해서는 빛이 안 나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세계유산을 등재하는 게 제가 볼 때 명사가 아닌 것 같은. 어쩌면 유산 등재에 앞서서 그 지속성을 먼저 한번 고민해보는 이런 계기도 됐으면 좋겠다. 등재와 동시에 좀 이걸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고민까지도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번에 이제 서원 등재 보면서 많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럼 먼저 서원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서 이상호 의원님의 결단 들어볼까요? 예, 제 결단은 조금 생뚱맞은데요. 미운 오리 새끼로 하겠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요? (7월 6일) 날 등재가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게 저녁에 한 8시, 7, 8시쯤 이렇게 시작이 돼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니터링 하던 거였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밑에 그 기사 밑에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뜨잖아요. 그죠?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어떤 기사들이 뜨냐면 조선을 국망으로 이끌었던 성리학의 온상 서원이 세계유산 등재가 말이 되나? 뭐 그다음에 또 붕당 정치의 온상이었던 서원이 세계유산이라니 뭐 이런 등등등등이 나온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 나머지 13개 그 세계유산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대접을 거의 받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박수와 또 그 이렇게 찬사보다 왜 이런 것들이 많이 달렸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일본하고의 어떤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국망의 어떤 그 원인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좀 많이 떠오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금 정치 현상이 사실은 뭐 조선의 어떤 붕당 정치 뭐 이런 느낌들을 좀 많이 갖고 계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책을 보내는데 그 서원이 원래 세워졌던 의도 그리고 또 지금 유네스코가 인정한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좀 알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경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안델슨 동화에서 나라가는 백조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좀 그 우리 사회 조금 더 의미 있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서 좀 그런 논의가 여기서 조금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미운 오리 새끼로 정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책임이 아주 막중하시네요. 올해 7월 6일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 9곳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된 건데요. 우선 다 같이 한 박수 한번 칠까요? 많은 분들이 아주 노력이 있잖아요. 네.
2015년 1월에 원래 추진을 했는데 다시 철회했다가 이번에 다시 된 건데요. 한국의 서원이 등재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국내에서는 찬성, 반대, 안 좋은 시선도 있지만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세계유산이라면 사실은 그 인류가 모두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어떤 유산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서원 9곳이 이제 인류가 공동으로 이렇게 보존해야 되는 곳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고요. 세계가 보존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당연히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겠죠. 이게 왜 우리가 세계가 다 보존해야 되는 그 유적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게 보통 이제 한 10가지 정도를 가지고 그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묻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보면 1개나 2개만 사실은 인정이 되면 이제 그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10개 다 충족하지 않아야 되는군요. 그렇죠. 10개 중에 이제 문화유산은 6개만 있는데 그 중에 1개나 2개만 보통 충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원 같은 경우는 3번과 4번 항목에 충족됩니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신청서를 냈는데 3번 항목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요 단계를 예정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또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좀 어렵네요. 예. 중요한 건물이거나. 네, 중요한 건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3번이 뭐 이제 인정이 되고 4번은 사실 인정이 잘 안 되었는데요. 3번에 대한 유네스코 인정을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 교육과 사회적 간섭 형태로 지속되어 온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의 증거이다. 그리고 성리학 개념이 여건에 맞게 바뀌면서 역사적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세계가 보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이 굉장히 좀 어렵죠. 그죠? 어려워요. 예.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정리하면 뭐냐면 그 조선 후기가 사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그 유학 이념 국가가 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 이념이 한 나라를 넘어서 지역과 개인을 모두 다 움직이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어떤 하나의 증거품이 바로 서원이라는 거고 이건 사실 세계사적으로 그렇게 유래를 찾기가 쉽지 않은 거다라는 의미에서 인정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이제 세계유산이 14개가 된 게 맞나요? 예, 한국의 서원 그 9개가 지난 7월 6일 등재됨에 따라가 14번째 우리가 세계 문화유산을 가지게 된 거로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원 9곳이 선정이 된 이유 꼽으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우선 그 저희들이 종전에 한 600개 정도 서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에 대- 600개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예, 그 물론 뭐 정확하게 따지면은 그 대원군 당시에는 한 900개 정도 있었다고 그러죠. 한데 그 중에 대원군이 서원 철폐령을 내리면서 47개의 서원이 그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국가가 사적으로 지정한 그 9개의 서원을 대상으로 우리가 저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근본에 모든 걸 다 통과를 하고 해서 지난 7월 6일 저희들이 등재가 됐는데 그 중에도 저희들이 의미가 깊은 것은 9개 서원 중에서도 4개가 경북도에 있고요. 1개가 대구 달성군의 도동서원입니다. 네. 그래서 대구, 경북이 5개의 서원,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 우리 지역에서 등재가 됐다는 점에서 저희 도민들은 상당히 좀 기쁘고 자긍심이 있는 네. 그런 쾌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의미 있는 일이죠. 경북 도민으로서요. 근데 저는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서원이 뭐 하는 곳이냐.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얘기를 조금 풀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그 서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좀 그 향교하고 달리 지역에서 이제 인재를 특히 이제 도덕적 인재를 수양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교육 장소로 좀 활용을 했던 건데 우리가 왜 고려말이라는 상황이 보면 계획이 사실 필요했던 그 당시였고 이 당시에 이제 주작을 들여왔던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들을 좀 했냐면 이 고려를 어쨌든 좀 계획을 해야 되는데 주작적 이념을 가지고 보면 굉장히 좀 문제가 발생하는 사안이 뭐냐면 불사의군이라는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신조가 문제가 되니까 좀 천천히 이렇게 계획을 하자는 쪽도 있고 근데 사실은 계획이라는 거는 일순간에 해버리는 게 가장 빠르잖아요. 새로운 왕조를 건립하자는 쪽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좀 천천히 계획하자는 정몽주를 위시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나 조선 내 출사 안 할래라고 했던 어떤 그 야한 길제 같은 분들은 이제 그 구미의 금호산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자들을 기르기 시작하는데 이 낙동강이 한 100년 정도 동안
이 낙동강을 따라서 굉장히 많은 제자군들이 형성되면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비들이 많다 못해서 숲을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림이란 말을 써요. 근데 한 100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사실 한 100년 동안 또다시 이렇게 정도전의 후예들로 이루어진 훈구 세력들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죽임을 당하는 과정들을 거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중앙정계에 최종 진출하면서 이제 이 살인들이 완전히 이제 중앙정계를 차지하게 되는 이런 단계에 마지막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퇴계 이황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볼 때 이렇게 목숨을 버려가면서 어찌어찌 불사이군을 추진하고 또 어떤 그 신념을 가지고 죽어갔던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좀 추모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분들을 좀 길러내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계 이황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진행했던 게 뭐냐면 서원 부흥운동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한 10개 정도 서원을 본인이 직접 이렇게 지으시기도 하는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돌아가신 분들을 배양하고 그리고 그분의 정신을 이어서 공부하는 이런 공간을 만들었던 게 조선식 서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서원이 한국에만 있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다른 나라에 있었고 또 중국에 시작도 있었죠. 예, 시작도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세계문화유산은 우리가 된 거잖아요. 중국에서 봤으면 조금 배가 아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 서원만이 갖는 뭔가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국에서는 일찍이 주자에 갖고 백록동 서원이라는 서원이 세워지죠. 어쩌면 역시 출발은 중국에서 출발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자리를 잡게 되고 거기에다가 중요한 것은 중국은 문화혁명기를 거치면서 완전히 어떤 공자의 사상, 유가의 사상이 완전히 단절해져.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도 어떤 유교 500년의 역사가 면면이 이어오르고 그 서원에서 매년 향사를 지내고 또 아직까지도 강습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어떤 공간이고 네. 특별히 이렇게 뭐 관이나 이렇게 구분하기는 힘들지만 중국에서는 주로 이렇게 서원의 개념이 아마 과거를 통과하는 어떤 학원으로서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서원은 정말 선현에 대한 제사와 또 강습과 또 동시에 출판도 이루어지고 또 어떤 서적까지도 함께 보관하는 도서관 역할까지도 했다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보면은 어떤 이 도덕적인 이런 정신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실물적인 현실적인 부분으로 많이 이렇게 서원이 활용되는 그런 역할들을 했죠. 예. 그 나라마다 특징이 조금씩은 다르네요. 실제로 이게 이 코모스에서 5월달에 먼저 이렇게 등재 권고를 발표가 먼저 났었어요. 그리고 이제 7월달에 최종 등재가 됐는데 그 등재 권고가 났을 때 중국에서 굉장히 뾰루통했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먼저인데 왜 저거 하지?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그랬을 것 들었다고 같아요. 예. 하는데 아까 김성진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동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중국의 서원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공자 명자를 모시고 있는 서원들이에요. 그리고 이 서원에 대한 어떤 배양 인물에 대한 차별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나 성리학의 전파에 지대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보면 한국의 서원 같은 경우는 지역의 성현들을 모시면서 지대적인 어떤 성리학의 전파에 영향을 미쳤고 그게 제가 볼 때는 세계 어떤 서원보다도 사실은 서원으로서의 대표성이 한국 서원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많은 서원 중에 9곳이 선정이 돼서 같이 올라간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이게 너무 질문이 어렵죠.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이렇게 연구해서 없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서두에 이야기 있었지만은 국가에 의해서 사적으로 지정된 9개의 서원. 이라는 것이 결국은 연결해서 등재를 할 때의 가장 큰 명분. 각 지역마다 나름대로 있는 그 서원에 대해서는 지역별로는 굉장한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이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한데 아마 그 기준이 가장 명확했었다고 볼 수 있죠. 예, 김 의원이 말씀하시는 데 덧붙여서 우리가 거기에 여러 서원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보존이 잘 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유네스코에서 이야기하는 완전성 그다음에 옛날의 역사적인 발자취를 그대로 담고 있는 진정성 이런 부분이 있어요. 9개 서원이 뛰어나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유네스코에서는 등재를 할 때 탁월한 보편적 가치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그 9개 서원이 다 충족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쯤에서 사원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이 위원님의 들어보죠. 서원이 설립되었던 본래 목적, 사실 그것을 어떻게 좀 현대적으로 이어갈지를 이번 등재를 통해서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많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주제에 대한 임 위원님의 결담은요? 탁월한 보편적 가치 이렇게 결담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오래전에 500~600년 전에 벌써 이 가치를 우리 지역에서 구현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인정받은 결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를 보편이라는 걸 이렇게 해석하면 저는 좀 편할 것 같아요. 이제 서원이라는 걸 같이 놓고 보면 첫째로 건축물이라는 거죠. 위치가 어떤 자연이라는 그런 부분. 또 여기에서 어떤 이루어지는 일들이 보면은 인류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어떤 인간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그 문제. 도덕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인류가 이런 고민하고 것들이 있는 이 문제가 크게 뭘까를 생각하고 크게 있는 거죠. 있는 중에서도 또 한 가지 탁월하다는 것은 그 보편성 중에서도 뭔가 특별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해석이 나는 그거를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 500~600년 전에 그 정신이 뭘까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석해내고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번 서원 등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자꾸 질문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게 뭐지? 그게 뭐지? 이게 이런 OUV라고 하는데요. 네. 그게 그 영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Outstanding Universal Value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영어를 맞네. 못해서 제가 그게 뭐냐면 그 인류가 이렇게 탁월하다는 것과 사실은 보편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문제잖아요. 잘 안 맞다고. 근데 그러면 이제 어디에다 방점을 보통 찍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뭐냐면 인류 모두가 누구나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탁월한 가치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좀 봐줘야 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그게 이제 한 사회를 유교라는 이념이 사실은 개인에게 전파되기가 그렇게 쉬운 저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기독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그쪽 종교로 끌어들이기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질문에 답을 해줘야 돼요. 근데 유교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국가적 이념뿐만 아니라 한 지역의 이념과 개인의 이념이 완전히 하나로 이렇게 뭉칠 만큼 역할을 중간에서 누가 그 믹스 역할을 해줬냐 하면 서원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게 세계적으로요. 어떤 이념이 한 나라와 개인을 그렇게까지 지배했던 경우는 조선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근데 좀 쉽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근데요,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으니까 이번에는 이 세계유산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뭐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또 세부적으로 더 많거든요. 명칭도 많고 종류도 많고 너무너무 많아서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세계유산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게. 근데 1950년도에 이집트 댐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집트의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댐을 건설하게 되면 그 이웃한 나라 수단에 유적이 물에 잠기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단에 위치한 고대 누비아 유적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역사적 가치가 큰 그 유적이 물에 잠기게 되면서 이집트하고 수단이 이 유네스코에다가 이걸 좀 어떻게 지원해달라. 이걸 다 해체를 해서 어딘가 옮겨놓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니 이걸 좀 지원해달라라고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50여 개국에서 모금을 했는데 그때 한 8천만 달러가 모였다 그래요. 지금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한 950억 가량이 되는 그 당시면 엄청난 그렇죠. 그게 50여 개국에서 참여를 해서 이 유적을 그 물에 잠기게 둘 것이 아니라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것에 다 동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일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런 문제가 이게 이집트와 수단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72년도에 그 세계유산 협약을 채택하면서 세계유산을 지정하는 그래서 세계유산에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89년도에 이제는 세계유산뿐만이 아니라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서로 협약을 해서 지켜나가자라는 해서 무형문화유산 제도가 등록제가 성립이 됐고요. 2003년도에는 기록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것도
세계유산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가치를 지켜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거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 이 자료 조사하면 할수록 안동은 엄청난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유산제도 등록이라는 것이 시행이 되면서부터 안동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세계유산이 5건을 가지고 있고요. 5개나 되네요. 네, 5건 가지고 있고 세계유산 가지고 있죠. 기록유산 가지고 있죠. 이제 2020년도에 무형문화유산을 등록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회별신구 탈놀이 요것까지 합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모두 다 할 수 있는 세 종류를 모두 다 그런데 가지고 쓸래요. 있는 안동시가 되는 거예요. 유일한 도시가 되는 카테고리라고 거죠. 하죠. 네. 네. 그걸 이제 다 하고자 하는 것이 안동의 이제 맞아 목표죠. 이게 안동이 엄청난 곳이네요. 정말. 맞아요. 아마 세계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안동이 하이별신구 된다면, 탈놀이가 네.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세계적으로 아마 유일한 도시가 될 거예요. 세계에서 놀랄 것 같아요. 그 조그만 나라에 그 조그만한 도시가 이게 다 있다고? 이런. 근데 더 놀라운 건 그걸 우리나라 사람도 모르고 안동의 그 가치를 안동에 사는 사람들은 알고 있나요? 저는 그게 더 놀라운 것 그거는 같아요. 굉장히 많이 홍보가 돼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우리가 하회마을을 이렇게 보면 하회마을이 2010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그다음에 그 하회마을에서 나왔던 그 수많은 유교 책판들이 지금 세계 기록유산으로 다 등재가 돼 있어요. 그거 국학진흥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소장하고 2015년에 그 등재 신청을 해서 된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 하회 탈춤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뭐 남북한으로 같이 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방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까지 하면 안동이 아니라 이게 한 마을에 그 세 카테고리의 문화유산이 다 들어있는 그런 독특한 그 양상을 볼 수 있어요. 안동시도 아니고 마을이군요. 의 마을에 이거는 또 뭐도 마찬가지냐면 도산성도 마찬가지예요. 도산성은 장판각에 있던 2천여 장의 그 저게 다 세계기록유산이 됐고 이번에 세계문화유산이 됐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향사례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어떤 그 무형유산적 가치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정리할 건가 하는 문제는 사실은 우리에게 던져져. 이건 이제 유네스코가 어떻게 할 문제는 아니고 자기들은 각각 다른 사업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한 문화유산 안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책 마련은 굉장히 좀 시급하고, 또 우리가 이제 관광 정책이나 활용 정책에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일 수는 있어요. 이 중요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세계유산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계속 얘기를 했지만 유네스코. 유네스코 하도 많이 들어서 유네스코 뭐 이러는데요. 초창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취지는 굉장히 좋았죠. 소중하게 지켜야 될 것들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는 취지인데 점점 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 입김이 좀 세지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또 보니까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 중국 이 상위 5개 나라가 전체 유산의 20%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과연 이 나라가 정말 유산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비용을 조금 더 내서 그런 건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또 올해 첫날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유네스코를 또 탈퇴하는 일까지 벌어져서 또 더 문제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요즘 사실은 유네스코에 대한 좀 그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현재 그 분담금 1위가 그 미국이 탈퇴하면서 분담금 1위가 이제 중국이고요. 그다음에 2위가 지금 일본이고 한국은 한 12점 되는데 한 2.9%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미국이 탈퇴했을 때 유네스코가 경험했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직원들 급여를 주기가 힘들었다 그래요. 이건 사실은 조직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시련으로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분담금을 가지고 사실은 중국이나 일본이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유네스코가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지경으로 와 있는 그런 분명 같아요. 그래서 지금 1위인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분담금의 어떤 요청을 가지고 사실 자기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계 1위의 어떤 저 유산을 갖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사실 더 문제인 게 뭐냐면 자기들의 잘못된 역사를 계속 묻기 위한 노력에 사실은 이걸 계속 활용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2015년에 그 위안부 기록물이 이제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했는데 떨어졌고요. 그랬죠. 2017년 같은 경우는 8개 나라가 공동 등재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우도 일본의 방해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러면서 이제 일본이 어떤 요구를 하냐면 기록유산 그거 그냥 맡겨놓으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로 프로세스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 분담금 안 될래. 그리고 지금까지 버티면서 실제로 올해 IAC 총회를 통해서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추진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프로세스는 스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내는 분담금의 액수가 그 2위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있어서 결여되어야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는 여러 차례 지적이 됐고 실제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특히 미국이 탈퇴한 이유는 미국은 상습범이에요. 이런 면에서는. 실제로 미국의 정치계나 재계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네스코가 팔레스타인과의 관계에서 유적을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해준다든가 팔레스타인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순간 늘 유네스코를 탈퇴하겠다라는 얘기를 협박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94년도에 탈퇴를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2002년도에 재가입을 하긴 했지만 분담금도 왕창 깎았고요. 2011년도에 그러니까 분담금 왕창 깎았는데 지금 현재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체납액이 벌써 5억 달러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약 5,665억 원가량이 된다고 하는데 이 분담금 때문에 이게 트럼프의 자국 중심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선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빚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러면 안 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두 분 그 위원님께서 유네스코에 대해서 약간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약간 조금 정치적인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일부분이고 왜 그러냐면은 그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 유네스코의 그 반이스라엘 성향 때문에 2019년 1월달에 탈퇴를 했습니다. 했지만은 그 탈퇴 이후에도 세계유산 보호와 언론 자유 그리고 과학 협력과 교육 등 비정치적인 분야에는 그대로 계속 관여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 하면은 미국이 지금 분담금이 22% 한 900억 가까이를 내고 있고요. 일본이 9.6% 400억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참고로 한 40억 정도 내고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지금 유네스코 등재된 그 유산의 수를 보면은 중국이 55개, 이태리가 55개가 50개 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고 미국은 24개, 일본은 23개입니다. 그래서 일부분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 손 치더라도 유네스코 전체적인 그 취지나 그게 어떤 그 방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가치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 네, 그 세계 유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은 맞다고 봐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2차 대전을 일으킨 침략의 역사를 그걸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자면 끝까지 주장을 하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이유로서 일정 부분 유네스코의 어떤 고유성을 어떤 훼손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근데- 것처럼 좋은 점은 있어요. 여전히 그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들을 하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유네스코 활동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유네스코 지금 사무총장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을 삭감은 하지만 전면적으로 그걸 안 낸다거나 이렇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이 유네스코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지요. 그런 면으로부터는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제 제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유네스코 스스로도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 고쳐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유네스코의 변화가 또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이 변화 덕분에 이번에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된 거기도 하죠. 뭐 장소는 다르지만 갖고 있는 특징이나 가치가 같으면 나라나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로 묶어서 연속 세계유산의 개념으로 등재를 추진하는데 이게 또 세계적인 추세라고요? 이게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연속 유산 개념인데요. 이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한 지역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 전체가 이렇게 분포돼서 보편적 현상으로 나타난 어떤 탁월한 가치라면 그건 당연히 인류가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 근래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세계 유산에도 월경 유산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와 국경을 나라를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여러 나라가 이렇게 합쳐지는 그러면서 이제 연속 유산 개념이 좀 많아지고는 있는데 쉬운 언어로 월경유산 예, 이러지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말고. 그런 말 하면은 안 돼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추세가 좀 많아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지난주에 이제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면서 지금 이제 167개국에 1,121건의 세계유산이 지금 등재가 돼 있어요. 많긴 하네요.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일본 항목인 세계적인 걸작품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아마 된 것 같다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한 지구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으로 가지고 있는 굉장히 뛰어난 유산들은 거의 다 지금
그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돼가고 있는 추세인 건 분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이 하나의 가치는 사실은 그 걸작품들에 비해 좀 떨어지지만 이게 묶어놓으면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 기록이나 혹은 어떤 그 유산들을 좀 등재시켜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점차 이렇게 세계적인 추세로 좀 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참 좋은 게요. 한국에서도 한국 후보 선정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굉장히 좀 심한 상황인데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하나를 좀 엮어서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가져가는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그 원리가 굉장히 좀 좋고요. 그러다 보면 이걸 좀 뒤에서 후원해주는 이커머스 한국위원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그 이제 지자체가 많은 예산을 분담을 안 해도 지자체가 많이 모이게 되면 예산 범위도 커지게 되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이렇게 뭉치면서 일종의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막 발휘해서 지금 세계유산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연속유산이 많아지는 그런 추세인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 된 게 한국의 그 산지성원이 이제 첫 연속유산이었고 올해 한국의 서원도 이제 두 번째 연속유산이 된 거죠.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나눠서 하다 보니 비용도 나눠주고 더 편하고 좋다고 했잖아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까지 돈이 좀 많이 드나요? 돈이 많이 드는데 굉장히 많이 들고요. 적게 드는데 굉장히 적게 들어서 이걸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쉽지는 않아요. 다만 기록 유산은 덜 들죠. 기록유산 많이 덜 들죠. 그렇죠. 덜 많이 들어요? 덜 들죠. 예, 예, 예. 근데 그것도 사실은 지난번에 그 대구의 국제보상운동 기록물 같은 경우는 이제 부려 홍보 효과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예산이 좀 많이 든 케이스들이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미 충분히 알려져 있는 거라서 이제 그 홍보 효과를 많이 안 가져가는 경우는 학술적인 어떤 그 저것만 끝내면 주로 이제 등재하는 과정들이 많은데 이거는 세계유산도 마찬가지 경향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9개 정도를 동일한 어떤 그 카테고리와 동일한 논리로 엮으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죠. 이건 학술적인 용역도 좀 필요하고 또 그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다양한 그 기반 조성도 좀 필요하고 또 이걸 알리려는 노력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동의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노력들이 사실 예산이 좀 적게 들리지는 않죠. 예. 유산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널리 알리는 데는 돈뿐만 아니라 노력이 정말 많이 들겠죠. 임 의원님의 결어 들어볼까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물려받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할 때다. 결담과 결어가 연결돼 있는. 네. 네, 그러면 김성준 위원님의 결담도 듣고 가죠. 이웃 사촌이다. 이웃사촌? 국가 간에 연결되는 연결유산도 있고 또 단일 국가 내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연결유산도 있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한국의 산지성원 7곳 산사가 이렇게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고 네. 또 이번에는 9곳의 서원이 등재되었는데 안동의 하회마을과 또 경주에 있는 양동마을이 세계 역사마을로 이렇게 등록이 될 때 어떤 생각을 하는 거? 하회와 안동, 또 경주와 양동, 안동, 경주 거리가 너무 먼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안동과 경주는 바로 옆집이에요. 예.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인접해 있는 국가들 간에도 어쩌면 세계적인 입장에 보면은 바로 이웃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결국은 그런 이웃 사촌의 개념으로 9개 서원이 등재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웃사촌. 세계 연속 세계유산. 근데 의미는 좋지만요. 어떻게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가 세지 않으니까 덜 센 거 묶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등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만 세면 얘만 하면 되잖아요. 이런 생각도 들어서 좀 그런데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67개국에서 1,100개가 넘는 세계유산이 있으니까 가치나 희소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지자체마다 그렇다면 이 희소성과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는 이 세계유산에 목매는 이유는 무엇일까?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된다는 것은 자기 지역이 갖고 있는 그 문화적 전통의 어떤 자원이 인류의 어떤 인정을 받는다 하는 측면에서 어떤 자긍심에 연결이 되겠죠. 예.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떤 자긍심이 되면서 지역의 자랑이 되고 나아가서는 이 말하자면 관광객을 유인하는 효과로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거기다가 이 연결 유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어느 한 곳만 제시를 해가지고는 이 주변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고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걸 조정하는 입장에 있는 문화재청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한 곳의 서원, 어느 한 곳의 말하자면은 절만으로는 이것을 등재하려면은 각각의 어떤 자치단체에서 우리도 하게 되니까 이걸 연결하는 의미로서 동시에 하게 되면은 국가적인 입장에 보면 여러 곳에 어떤 자긍심도 일으켜주고 또 자원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죠. 네. 김부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게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전에 우리 뭐 정치적 요인 때문에 약간 좀 그 공정하지 못한 뭐 그런 측면이 있다. 그 부분적으로 저도 그 인정을 합니다만은 유네스코 등에 등재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엄청난 보여집니다. 실제 그 보유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한 1,100여 개가 조금 넘습니다만은 실제 우리나라 그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으로 봐서는 13번째고 그 세계 유산으로는 14번째. 왜냐하면은 우리 자연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등재 효과로서는 방금 전에 우리 김 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국민적 자긍심, 특히 우리 지역의 도민들의 자긍심에 이거는 무엇보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기쁨, 굉장히 어떤 자긍심을 제공한다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유네스코 등재로 인해서 굉장한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화 관광 자원으로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중요한 그 자원이 된다는 측면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관리하는데 종전에는 개별적으로 그냥 각자 그냥 기준에 맞게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이거 아주 책임감 있게 관리하게 된다는 이런 또 측면을 또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은 저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나라가 객출금을 내는데 우리가 40을 내지만은 우리 또 상당 부분을 유네스코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특히 또 국가로부터 또 지원을 받고 특히 또 이 연속유산은 9개의 서원이 서로 이제 네트워킹대가 합심을 하게 될 경우에 더 많은 국가로부터의 지원을 받아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떤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참 많은 효과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게 경북에 이미 있잖아요. 뭐 하회마을이나 봉정사, 부석사도 세계유산으로 됐는데 임 의원님 그러면 세계유산이 등재가 된 이후에 찾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었나요? 이 하회마을이 2010년도에 등재가 되었는데요. 네. 그때 인구가 그 관광객 인구가 500만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자료를 찾는데 좀 오래 걸렸는데 통계청에도 들어가 보고 문화재청에도 들어가 봤는데 2017년도에 그 관광객 수를 보면 561만 정도. 그러니까 근 8년 동안에 이 관광객 수가 이렇게 그다지 늘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거는 이런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 구제역이 해마다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이게 관광이나 어디 뭐 심지어 명절 때 그 친가를 방문하는 것조차도 좀 제한되었던 조심스러웠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세월호 사건이나 메르스 사건 이런 것 때문에 관광객 산업 전체가 좀 위축된 측면도 좀 있지 않았나. 근데 어쨌거나 2017년도에 그 늘어난 인구 그 관광객 수는 561만이라 그러고요. 2018년도에 봉정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서 급속도로 늘어요. 한 750만. 그리고 2019년도에는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게 안동의 목표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세계유산 등재 후에 관람객이 늘어난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광 관련 매출이 늘어나는 거는 별로 못 느끼겠다라고 문제 제기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지역의 그 관광지가 이 관광 상품을 제대로 개발해내지 못한 측면들도 좀 큰 것 같고요. 이게 관광객이 늘어난 게 우리만 뭐 세계유산 등재로 인한 원인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여가 시간을 활용하려고 하는 측면이 늘어나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인지도를 높이는 데서는 상당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이 긍정적인 효과를 더 가져오려면 어떤 정책을 써야 될까? 연간에서 더 많은 관광지를 좀 발굴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9개 그 한국 서원을 네트워킹하는 작업을 좀 해줘야 됩니다. 우리만 해서는 빛이 안 나기 때문에 우리 이 박사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고성가도라고 우리가 네. 독일 같으면은 성 간에 연결하는 네. 우리도 이제 7개의 서원을 서로 협의해서 연결해서 하나의 어떤 관광 패키지로 만드는 뭐 이런 작업이나 앞으로 또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은 VR 가상현실이나 뭐 AR 보강현실 이런 쪽에 그를 조금 활용을 해가 서원 그거를 하나의 또 새로운 패키지 상품으로 만든다거나 저 사원 스테이 저희들이 경북도에서는 사원 스테이도 하고 소울 스테이라고 그래가 우리 또 이제 천주교 쪽에 이제 성당 쪽에도 합니다. 이게 또 서원 스테이 뭐 이런 것도 좀 개발 템플 스테이가 아니라 서원 소울 스테이 다 있군요. 예. 이런 쪽에 그를 다각도로 좀 저희들이 관계기관과 모색을 해서 경북도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관광객을 좀 더 보는 거쳐가는 그런 관광이 아니고 체류형으로 해야 또 지역에 또 뭐 경제도 좀 살아나고 또 모든 그 산업이 또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좀 고민스러운 게요. 사실은 연속유산이 되면서 관광정책을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게 왜냐하면 제가 서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아니, 서원이 세계유산이 됐다는데 어디 갈까? 가까운데.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저 전라도부터 충청도부터 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서원을 가려면 적어도 경상북도에 있는 서원을 꼭 와야 된다라고 좀 홍보하고 싶어요. 이건 아마 그 경북 입장에서 광역지자체 입장에서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기초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 안동시는 꼭 도산과 병산으로만 이렇게 끌어오고 싶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데 지금까지 이런 전략들을 잘 못 세워봤던 거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한 지구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 오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관광하고 가면 되는데 지금은 한국에 산사를 간다, 산지성을 간다 그러면 7개 중에 어딜 갈까? 그러면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이 7개의 가치를 혹은 서원 9개의 가치를 하나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 다양한 어떤 그 정책적 고민들이 좀 필요하고요. 또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적어도 5개 혹은 4개를 하나의 어떤 패키지로 어떤 방식으로 묶어낼 건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는 사실 좀 굉장히 필요해진 시점이 됐죠. 이게 봉정사가 지금 데이터가 정확히 안 잡혀서 얼마나 효과를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지구에 이렇게 와서 관광을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또 분산 효과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럼 이걸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도 필요하고 광역 전체도 필요하고 또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좀 굉장히 좀 필요한 이런 영역들이 있죠. 저는 그걸 꼭 같이 묶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원을 가면 안동에 오면 안동의 그 서원, 사찰 우리가 한꺼번에 다 둘러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전국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서원을 한꺼번에 다 가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북의 북부 지역에 있는 안동의 서원과 영주의 서원, 그다음에 사찰 뭐 이렇게 묶어주는 것이 훨씬 더 사람의 이동 거리를 생각하면서 묶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안동은 되는데요. 그리고 염주도 되고요. 네. 근데 딴 데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딴 데는 이제 딴 고민이 데는 뭐 깊어지겠죠. 그 사람들이 고민하게 두고 우리는 그냥 참 안동 경북 참 좋은데 이게 말을 못하겠네. 아 제가 그 생각 들었어요. 그 무슨 광고 그 식품 광고 사장님이래 좋긴 한데 참 좋은데 뭐라 말을 하겠어요. 제가 지금 그거 따라한 거예요. 티 안 났어요? 티안 났어요. 오늘 주제에 대한 김 의원님의 결어 들어보죠. 서원이 등재됨으로 해서 8개 지자체가 서로 또 가까운 이웃으로 이렇게 묶여지게 됐다. 그래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서 보존도 잘하고 또 이 관리도 잘하고 그것을 또 활용을 잘해가지고 애초에 등재되기 전에 기대했던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 국민들과 또 세계인들이 한번 유산을 보러 우리 지역에 많이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부섭 위원님의 오늘 주제에 대한 결담 들어보죠. 예, 요번에 우리 한국의 그 서원 9개 유네스코 등재를 저는 한마디로 그 낭중지추라는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낭중지추라는 이 의미는 주머니 속에 송곳은 튀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 재능이 있는 경우에는 언젠가는 알려지게 된다. 결국 우리의 그 경북이 갖고 있는 우수한 문화재는 언젠가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도민들과 함께 굉장히 그 기쁘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자성은 제 전공인데. 김 의원님이 이상호 의원님의 전문 분야까지 이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연속 유산이 된 만큼 도에서는 참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책 방향 계속 고민 중이신 거죠. 예, 그 한국 서원 9개, 특히 그 우리 경북이 가지고 있는 그 4개와 대구의 도동서원 1개, 이렇게 5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체계적인 어떤 보존 관리하고 그리고 관광 개발하는 이런 부분을 관련 기관과 상당히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내년도 2020년도에 대구 경북 관광의 해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게 우리 저 지역에 아주 큰 상스러운 기운이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어떻게 잘 영역에 따라서 이렇게 그 낭중직추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주머니 밖으로 큰한 그 뭐죠 망치가 하나 나올 수도 있을 정도야 아마 그 큰 이슈기는 해요. 망치보다 송곳이 잘 보여요. 훨씬 더 이렇게 크게 효과를 줄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그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기초지자체 차원의 노력들을 좀 저는 그 광역지자체가 좀 많이 밀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안동 같은 경우는 지금 하회마을과 또 이제 저 봉정사 그리고 이제 지금 도산 병산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로 좀 묶어내는 안동을 오시면 그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 그리고 민속의 문화를 한 곳에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내고 또 이거는 뭐 영주 가면 또 영주 나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게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좀 광역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좀 컨트롤 좀 하면 이게 이제 나중에 관광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들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연속유산이 되면 사실 옛날처럼 그냥 놔두면 다 올 줄 알았다고요. 근데 그 고민이 없으면 좀 굉장히 좀 걱정스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적어도 지금 그 김 의원님 고민하시는 이런 정도라도 지금 좀 빨리 좀 그 만들어지고 정책화 될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지금까지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의미와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알아봤는데요. 여전히 경상북도 내에서는 등재를 추진 중인 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산을 등재하기에 앞서서 좀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또 한번 살펴볼까요? 예, 그 우선 등재 추진에 있어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충실한 학술 연구가 그 뒷받침돼야 진정성이나 완전성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통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등재 추진팀을 구성을 해서 각 기관 간에 협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이나 이해 당사자들의 컨센서스 동의를 얻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유네스코 등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전 국민이나 우리 도민들에게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세계유산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참 우리나라에 지켜야 될 유산들이 많구나. 내가 여기 사는 게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어떤 점들을 조금만 보완하면 될까 이런 것도 아마 분명 위원님들도 생각하셨을 것 같거든요. 이제는 사실은 세계유산을 등재하는 게 제가 볼 때 능사가 아닌 것 같던 이제 옛날 같으면 세계유산을 등재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이제 그런 시기는 좀 지났다는 느낌들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세계유산을 등재할 때는 여기에 어떤 활용도 모색이라든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어떤 정책적 방향이라든지 혹은 향후에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우리가 관광객들을 모집하고 또 이걸 활용할지에 대한 그런 폭넓은 고민들이 먼저 좀 이루어지는 이 작업이 없으면 사실은 앞으로 이렇게 등재해 놓는 조건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등재와 동시에 좀 이걸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고민까지도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번에 이제 서원 등재 보면서 많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미래를 두고 봤을 때 어떤 지속 가능성의 여부가 제가 봤을 때 큰 걱정이 되겠다. 특히 이제 지금 한편으로 장래에 이렇게 등재하고자 하는 이 불천이 제사라든가 또 아니면은 내방가사라든가 현재 상태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어떤 지속성 면에서 앞으로 이 지속성들도 같이 고민하는 어쩌면 유산 등재에 앞서서 그 지속성을 먼저 한번 고민해보는 이런 계기도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봐요.
전 다들 걱정하시는 거 저도 걱정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진짜 걱정돼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유네스코 등재의 이런 부분에 모든 부분에서 그게 좋은 측면이 뭐 99%가 있더라도 그 나쁜 측면이 1%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좋은 측면을 앞으로 살리고 나쁜 측면들을 저희들이 그 줄여나가는 정책에 좀 포커스를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김부섭 위원님의 결어 들어보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다. 이 우수한 문화 유산을 잘 껴서 이거를 우리 관광 경북을 선진화시키는데 이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도에서는 세계적인 그 어떤 문화유산, 훌륭한 전통 문화를 알리는 교육의 장으로 앞으로 이 서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모쪼록 그 도민 여러분께서 뭐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보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네. 성원해 주신다면 저희들 열심히 우리 뭐 지사님 중심으로 열심히 뛰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예. 김부섭 위원님이 오늘 엄청 강조하신 게 있어요. 9개의 서원 중에 4개는 경북에 있고 하나는 대구에 있고. 이거 수십 번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경북인으로서 자긍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인류 전체를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그 가치를 인정받는 세계유산은 명예로운 일이죠. 그런데 이 명예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멍해가 되지 않도록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안동 MBC 사생결담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